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44장, 이 책의 마지막 장이죠. 입자물리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쿼크, 경입자, 그리고 빅뱅 이렇게 이제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입자물리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 특히 이 44장은 어떤 입자들의 분류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입자가 이제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다른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예견되고 또 발견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20세기 중반 또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발견되는 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어요. 다양한 수많은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외우거나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입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그런 기준들이 또는 그 입자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과 어떤 입자가 있는가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구분 기준과 그리고 대표적인 몇 가지 입자들에 대해서 그 외에 우리가 더 입자 물리학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해야 될 그런 배경 지식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양성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또는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훑어보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는 생략하고 본문의 내용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는 이런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자, 먼저 44-1절에 기본 입자의 일반적 성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서 입자들을 나누는 어떤 기준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자들을 나누는 기준은 일단 여기서는 먼저 주어진 게 페르미온과 보존, 즉 페르미온이냐 또는 보존이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843페이지, 844페이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작은 입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자를 쪼개고 싶다. 그래서 분자를 원자로 쪼개서 원자의 특성을 발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커다란 분자를 딱 쪼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원자의 구조가 궁금하다. 그러면 원자를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 놓잖아요. 그러면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자를 쪼갰던 에너지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핵의 구조를 내가 관찰하고 싶다면 이제 더 작은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들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싶다면 원자핵을 쪼개야 되겠죠. 원자핵을 쪼개기 위해서는 또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작은 입자, 더 근본적인 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입자를 이렇게 충돌시켜서 얘네들을 부숴야지만 얘네들을 분해해야지만 그 작은 입자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큰 입자를 충돌시켜서 분해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더 작은 입자를 충돌시켜서 분해하려면 훨씬 더 큰 에너지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 단원에서도 봤을 때 쿨롱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그 크기가 더 작을수록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게 됐었죠. 그런 것처럼 더 작은 세계는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그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올바른 거죠. 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입자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주가 만들어지는 빅뱅의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나 또는 작은 실험실 범위 내에서는 만들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입자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또는 별이 만들어지는 초신성과 같은 별이 만들어지는 아니면 블랙홀과 같이 그 주변에서의 어떤 큰 에너지를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그런 입자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입자 물리 관측소 또는 입자 가속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원적인 입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가속기가 필요하고 그 가속기 운영하는 데에도 매우 큰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그런 가속기가 있는데, 여러분 845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유럽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CERN, 이 선 연구소에서의 입자 가속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자 가속기 뭐 규모만 해도 엄청나죠. 반지름이 그 트랙이라고 할까요? 그 트랙의 반지름이 20km에 달할 정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장치나 기기를 가지고 작은 입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더 작은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작은 세상으로 들어갈 수만 없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물론 그걸 이론적인 것을 실험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실험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한 입자들의 구분 기준, 그거를 845페이지에는 입자들을 나누는 그런 기준을 표준 모형 이렇게 봤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냥 구분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표준 모형이라고 해서 뭐 심오한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 페르미온과 보존을 나누는 기준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르미온과 보존으로 입자들을 나눠 놓게 되는데, 페르미온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 입자의 스핀이 반분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2분의 1 또는 2분의 3 이런 스핀 값으로 되어 있는 거고, 보존은 스핀 양자수가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보존은.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전자 이런 것들은 페르미온이 되죠. 그리고 보존은 중간자나 뭐 여기 나왔죠. 보존은 광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이 되는데, 책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페르미온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 그리고 보존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달 입자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르미온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 보존은 에너지 전달 입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광자, 그렇죠? 광자가 보존이 되고, 그럼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냐면 바로 전자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광자죠. 그리고 다른 보존들은 뭐 글루온이나 WG 보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루온은 횡력을 전달하는 그런 거고, 양력을 전달하는 양력의 매개 입자가 바로 이제 W 보존 그리고 Z 보존 이런 것들이 보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광자, 글루온, 그리고 힉스 보존이 있죠.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 힉스 보존이라고 얘기하죠. 이 장의 맨 뒤쪽에 가면 우리 힉스 입자가 제시가 되죠. 뭐 장입자, 힉스 장입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도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힉스 보존에 대한, 이거 사람 이름이죠. 힉스 보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실험상으로도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페르미온과 보존을 봤는데, 책에 제시된 책에 있는 상자를 846페이지 중간에 있는 파란색 상자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온들은 하나의 양자 상태에 하나의 입자만이 들어가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른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는 입자가 바로 페르미온들입니다. 그래서 보존들은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으며, 그래서 한 개의 상태에 얼마든지 많은 그런 입자가 그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 있죠. 점유할 수 있게 되겠죠. 책에도 나와 있듯이 스푼 2분의 1에 이렇게 반분수라고도 하고 2분의 1만큼의 스핀을 가지는 입자들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